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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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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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조과장 페이지, 소개됩니다. 저는 글쓰기와 데이터를 좋아하는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 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룸냐님, 은은아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ol릭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 소개를 빼먹고 컨텐츠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처음이 아니야?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냥 그대로 녹화가 돼가지고 한번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내 소개는 필요하지 않다. 약간 이런 모드로 살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이 멤버 소개의 시나리오 우리 이제 스크립트 있잖아요. 스크립트 어느 대본에요? 순간에 네. 대본에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이 빠져서 있었던 거야. 아, 그걸 그쵸. 안 꽤 읽고, 오랫동안 안 계셨으니까. 내가 그걸 안 읽고 이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대본 없이는 아직도 진행 못 하고 있는 저입니다.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근황 공유를 좀 해볼까요? 아, 네. 저 보다 3회차 미덥 다녀왔습니다. 보다 3회차 네. 미덕. 네. 기은님께서도 같이 속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네. 시각화에 관련된 모임이고요. 가서 임윤아님 발표를 잘 들어보려고 갔다 왔었고, 갔는데 기은님 계실지도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저는 네. 이번 주에 사실 원래는 보다 미덥에 참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HCI 코리아라는 HCI 쪽에서 좀 큰 아. 학회가 이번 주에 있었어 고 그거 참석하느라 보다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대신 저 룸남님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 청취자이신 룸나님을. 네. 꽤 오랫동안의 후원자이시기도 하고 음. 계속 지속적인 이제 활동해 주시고 계신데 또 인사 "저 눔납니다."라고 하셔 갖고 엄청 깜짝 놀라고 "듣고 계시죠, 눔나님?" 그리고 뭐지? 지금 최근에 이제 영상에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는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컨텐츠에 댓글이 없으면 우리보다도 더 슬퍼해 주시는 룸나님이신데 "아니 그래 이 좋은 갖고 컨텐츠에 왜 댓글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아, 정말요? 그래 갖고 댓글이 요즘에 늘고 있는데 반해서 제가 댓글에 대응을 못 하고 있어 갖고 네.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좀 아쉬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얘기를 해 주셔서 '아, 맞아. 나 지금 댓글 못 쓰고 있는데?'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댓글을 착실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 박사님. 아이고야. 네. 그리고 기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HCI 음. 학회에 다녀와서 오늘 막 서울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홍천에서 있었거든요. 아, 홍천. 정말. 2 박 3일 동안 있다 왔습니다. 네. 주제가 정확하게 어. 이번에는 주제가 뭐였어요? HCI에서 다루는 다양한 분야들 VR, 음음. 헬스케어 요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분야들을 다뤄 가지고 저는 그냥 관심 있는 거 좀 듣다 왔습니다. 음. 음. 그냥 보통 해 약간 유행이랄까? 약간 이런 주제가 아무래도 좀 눈에 보일 법하잖아요. 예. 아. 혹시 뭐가 있나 궁금해서. 네네. 네. AI 쪽에 이제 음. 강연장이 항상 좀 박 터졌고요. 식상하다, 식상해. 이제 AI는 식상한 거야?
아이 뭐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좀 그러니까 적용하는 중 같은 느낌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벌써 곧 1년 돼갈 것 같은데 이제 오픈 AI가 챗GPT로 제대로 세상에 내놓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은 지 아직 채 1 년이 안 됐나? 이제 1 년이 됐나?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나 그거 보고 우리 분야에 이렇게 적용했어." 같은 걸 한 번 정도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다들 있었을 텐데 고런 거에 한 마지막 한 바퀴 정도의 시점에 뭔가 결과물이었을 것 같아서 '아 그치. 아직도 얘기할 게 많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저는 최근에 앞으로 한 4 개월 남긴 했는데 5 월에 하이파이브라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원티드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거든요. HR 컨퍼런스인데 하이파이브 1이 작년에 있었고 하이파이브 2가 이제 올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강의를 초청받아 가지고 저희 조직에 진행자예요 계신 설마? 다른 아니요. 이번엔 강의예요. 오. 오 강의? 좋습니다.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콘텐츠를 공유한다고 합시다. 강의라고 하면 너무 음음. 거창하고. 그래서 이제 세션 하나를 맡았다. HRD랑 리더십 세션을 주셨는데 어떤 음. 내용으로 전달할까 저랑 같이 전달하는 분이랑 고민하다가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HRD라고 정했어요. 초개인화.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그쵸. 예. 요즘에 이제 HR 쪽에서 개인화를 넘어서 초개인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HR이라고 정하고 뭐 이제 그 패러다임 시프트 세션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트랙이 패러다임 음. 시프트인데 이제 계속 막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시프트하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 이런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해방된 언리쉬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균의 종말에서 처음 언급됐던 뭐 초개인화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초개인화를 어 이뤄내기 위해서는 박 박사가 언급했던 그 아주 인제 지긋지긋하게 짝이 없는 AI라는 화두를 또 꺼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초개인화가 HRD에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다뤄본 세션입니다. 음. 예전에는 HRD만큼 개인화가 잘 안 되는 영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도, 정책, 그리고 교육, 뭐 평가, 보상 이런 것처럼 뭉뚱그려서 사람을 이렇게 보는 학문 분야가 없잖아요. 근데 인제 생성형 AI가 들어오고 또 AI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업무에도 자리 잡으면서 초개인화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그게 과연 뭐냐를 음. 어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강연 설명밖에 쓰지 않아서 이제 슬슬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 아니 근데 그 방금 얘기가 공감이 좀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스타트업의 사이즈가 저까지 포함해서 총 8 명인데 아마 올해 투자를 받으면 한 15 명에서 20명 언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팀이 기껏해야 한 2-3명 정도란 말이에요, 저까지 포함해도. 근데 그게 그쯤 되니깐 이제 그 주제, 관심사, 하는 일,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각각의 케어가 가능한 리소스거든요. 제 일도 하면서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제 주변에 이제 그 군대에서 파생됐잖아요. 10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같은 느낌의. 근데 10 명쯤 되면 그 사람들을 챙기는 거 말고 다른 일을 못 한다 수준이 돼 버리고 그 챙기는 것도 제대로 못 한다 같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결국엔 리소스의 문제로 귀결되게 되는데 방금 말한 초개인화를 서포트하는 AI 인공지능 좀 좋은 기능의 인공지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중에 이제 AI한테 좀 넘겨서 AI가 더 잘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을 하게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HR의 영역들, 초개인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좀 많이 갑니다. 저보고 지금 여기서 이제 한 "너댓 명 더 관리해라."라고 하는 순간 이제 저도 미치고 과부하되고 '이대로는 안 되는데.'라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멤버들 그 간단한 근황 들어봤고요. 오늘은 기은 님께서 콘텐츠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데이터 시각화를 우리가 기은 님을 통해서 정말 '와 저런 시각화가 다 있나?'라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망한 시각화 대회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명명하고 싶은데 '저렇게는 시각화하면 안 되겠다.'라는 사례까지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기은 님? 네. 오늘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데이터 시각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조 과장님이나 박 박사님은 '나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해야겠다.' 하면은 가장 어떤 요소를 먼저 고민하는 편이세요? '시각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면 일단 저는 아무래도 회사원이다 보니까 음 파워포인트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파워포인트가 이제 가로로 긴 A4 음. 용지를 눕혀 놓은 것 같은 그런 서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상단에 헤드라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하단에 부제나 설명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서식과 프레임워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 데이터를 시각화한다고 했을 때 이미 그 데이터 시각화의 결과물이 들어갈 자리는 거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위에 설명이나 음.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어떤 시각화를 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각화 없이 그냥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좋은지, 뭐 파이 차트를 쓰는 게 좋은지, 바 차트를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기법을 쓰는 게 좋은지를 그 다른 슬라이드에 있는 어떤 요소들과 어울리게끔 생각하는 게 음. 첫 번째 떠오르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각화를 먼저 고민하고 뭔가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보고 자료나 리포트를 먼저 만들면서 시각화가 뭐에 어울리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스토리 텔링 라인을 쪼끔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유형을 고민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멋있게 잘 다시 패러프레이징 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쵸. 맞습니다. 음. 혹시 박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시각화일 때 결국에는 저는 어 도구나 형식에 상관없이 어쨌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를 먼저 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음. 예. 제가 어쨌든 제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해하고 있게끔 만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깐 내가 봐서 뭘 말하고 싶은가가 정해져야 그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인지조차도 이제 다 저한테는 고민스러워질 것 같긴 하지만 보통 음. 저한테 다가오는 시각화를 굳이 장르를 정해 보자면 차트일 것 같은데 음. 차트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한테는 이제 그냥 일반 차트를 봤을 때 여기를 제 스스로 강조를 해서 '아 저기 부분이 요런 거구나.'라는 걸 저한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런 강조 지점을 가이드해 줘야지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음. 어떻게 강조하면 좋겠는지 아니면 강조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차트를 제시해 주는 게 좋은지 같은 고민을 그 이후에는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음. 결국에는 예. 첫 번째로는 하고 싶은 말을 정하고 그 말을 강조할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인지 고민한다 정도가 될 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두 분 다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시각화에 담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고민을 하시는 건데 결국 데이터 시각화가 데이터 스토리텔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고리 내지 핵심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텍스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음. 시각화라고 하면은 보통 아까 말씀하신 바 차트를 보여줘야 될까 라인 차트를 보여줘야 될까와 같은 차트의 유형이나 아니면 어떤 색깔을 사용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 요러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데이터 시각화에서 그만큼 많이 고려를 해야 될 요소가 저는 텍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음. 음.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텍스트 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 좋습니다. 텍스트 텍스트는 여기는 음. 얘기할 것도 많으니까 뭐 잘 됐네요. 음 음. 텍스트를 그러면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텍스트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 차트나 지도에 이제 음.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차트나 지도에 있는 텍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일단 척도. 법례가 있을 거고, 네. 그쵸, 그쵸. 그다음에 그리고 마커가 있겠죠. 마커를 설명하는 툴팁에서 음 나오는 메타데이터들. 네. 그래서 뭐 데이터 그냥 레이블도 있을 거고. 음. 음. 네. 이 전체 차트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음. 아 그러네. 뭐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네. 차트를 설명하는 간단한 디스크립션 텍스트가 들어가기도 음 하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음. 맞습니다. 음. 설명 텍스트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이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또 잘 디자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음. 요소의 중요성을 증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연구를 이제 좀 보여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너무 스크린 좋아요. 샷을 잠깐 할게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 연구 같은 경우는 2016년 IEEE 비즈라고 이제 시각화에서 되게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Beyond Memorability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요소를 사람들이 이제 시각화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이게 후에 이제 이 시각화를 인식하고 또 다시 회상하는 데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뭔가 이런 아이 트래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진행했던 실험 연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textual element가 가장 이제 사람들의 그런 recall, 그러니까 회상하는 그런 내용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음. 실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보시면 사위에 머무르고 사람들이 타이틀이나 라벨이나 아니면은 그 내용, 레전드, 축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기억해 낸다는 것을 보실 수 음.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요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명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음. 데이터 시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데 우리가 제목에서는 간단하게 아니면은 이것을 쪼끔 이 전체 복잡성을 좀 뭉치는 식으로 그 제목을 뽑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위험해진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그 데이터 시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제목만 보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저도 비슷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결국엔 차트를 만들거나 그거를 노출시킬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차트가 노출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목이어야 되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예, 음. 아주 결과물적인 차트 주장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요걸 본 거야." 정도의 연결고리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뭐 지금 본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 무슨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인구 통계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중립적인 제목일 때 그게 사실 어 이 내용을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갑자기 중간에 생뚱맞은 게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뭐라 하면 좋을까? 뭐 청년 모르겠어요. 청년 중 뭐 학교를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냥 인구 통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높게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장 요소의 하나가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데이터 저널리스트인 존 버널도시라는 사람인데요. 고 존 멀튼 멀도시요? 네. 존 버널도시라는 사람인데 존 씨라고 합시다. 존이라고 우리 할게요. 그래 예, 가지고 우리 존. 네, 우리 존이 이제 그 한번 아웃라이어라는 데이터 시각화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를 주제로 키노트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음. 보여주었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그 코로나19 이제 발생 추이를 이제 로그로 이렇게 국가별로 이제 로그 스케일로 변환을 해 가지고 쭉쭉쭉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요것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파이썬 내지 R로 뽑은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신경을 되게 썼습니다. 보시면은 그 데일리 그 발생을 이제 중간에 이제 비교할 수 있게끔 넣어 줬고 또 국가별로 색깔을 부여하고 이제 옆에다가 그 국가 레이블도 달아 주는 식으로 쪼금 R이나 파이썬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살짝 신경 쓴 차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선 이 색깔 레이블이 그 각각의 그냥 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진 않고 약간 뭐 권역별로 색깔 언어권 예, 권역별인 것 같은데? 네. 네네네. 맞습니다. 음. 네네. 정확히 말하면 권역별로 할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음. 그래서 요게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할 때는 요러한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음. 음.
각각을 좀 설명하는 문구가 좀 추가됐군요 같이. 제목도 그렇고 제목을 되게 길게 썼네 진짜 충분히. 맞아요. 음. 그럼 이제 서구 국가들은 이제 비슷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띠고 있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좀 다르다 하고 이제 음. 차트에서도 구체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또 적어 주었죠. 그러네요. 아 한국도 색깔이 다르네. 왜 다르지? 저게 어떻게 다르다기보다는 약간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같은 음. 카테고리인 것도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기사 내용이랑 좀 연관지어서 읽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차트에서는 음음. 그렇게 보이네요. 음. 그래서 이제 요런 텍스트 요소들이 들어간 일종의 데이터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요 하나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음. 여기에서 딱 요렇게 텍스트 요소만 한번 없애 볼게요. 맨 위에 어. 제목이랑 설명.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이거를 그쵸. 어떻게 읽고 어떤 해석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독자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내가 음. 이 시각화를 독해해 나가야 될지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음음음. 제 그 머리에 아이 트래커 장비가 붙어 있다면 제 눈이 굉장히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막 '어디를 읽어야 되지?' 막 계속. 근데 아까 방금 그 텍스트가 있을 때에는 텍스트만 딱 읽고 텍스트에서 강조하는 차트의 요소만 이렇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자펜,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데만 들어왔는데 없애는 순간 '어?' 하면서 방황 눈 예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라면 이게 기사였으니까 기사 본문을 보면서 차트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아까 글자가 있었던 시점에서는 차트가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를 어쨌든 추가 설명을 통해서 저에게 어쨌든 추상화된 개념이 됐든 얘가 주장하는 게 됐든 어쨌든 전달이 다 끝난 상태로 다시 본문을 읽게 되니까 그걸 정보를 갖고 있는 채로 본문을 읽으니까 본문을 읽는데 차트를 다시 돌아가서 보지 않아도 되게 한다든지 같은 이제 방해를 좀 적게 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음. 그래서 뭔가 일종의 이 지금 차트에 들어간 이 텍스트 요소들이 '가이드라인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니까 이 차트에서 요거 위주로 먼저 봐 봐. 어 그러면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될 거야. 음 음. 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그거를 나는 시각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겠어.'라는 그게 이제 앞에 전제로 깔려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차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PPT를 하려고 하는 걸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약간 그러니까 그전에 차트는 차트만 있었다면 얘는 이미 차트를 PPT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저 한 장으로의 발표 세션까지가 다 구성된 느낌? 맞습니다. 음. 음. 그리고 사실 아까 그 박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이게 기사 형태였으면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것이고 음음. 회사에서 뭔가 발표를 하는 순간이라면 저 사람의 발표 내용을 따라가면서 내가 차트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시각화 리터러시에 따라서 차트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심하게 텍스트 요소를 좀 디자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렇다면 어떻게 이 텍스트 요소를 디자인하는 것이 올바를까에 대해서 뭔가 되게 다양한 팁들이 돌아다니는데 데이터 래퍼 지난번에 제가 콘텐츠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런 그 툴인데 거기에서 되게 블로그 형태로 많은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텍스트 요소는 요렇게 디자인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팁들을 몇 개 던져 가지고 그중에서도 제가 좀 유용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일 간단한 거 이제 쭉 라벨을 이제 독자가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아 그렇군요. 네. 입니다. 이거 왜냐면 그냥 파이썬이나 R 툴로 돌리면은 이렇게 세로 형태로 vertical하게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사실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쪼끔 옵션 하면 되긴 하는데 바쁘니까 이렇게 위에 그 버블 차트처럼 이렇게 세로로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바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아래 라벨이 길어지면은 45 도로 이렇게 만들죠. 왜냐면 공간을 맞습니다. 음. 효율적으로 위해서. 근데 그거 음음. 자체가 다 독자 입장에서는 뭔가 인지적 부활을 일으키는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음.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랑 좀 더 나은 거랑 제일 좋은 거랑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음 맞습니다. 그 그래서 첫 뭔가 번째 차트처럼 만들어 가면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야 이렇게 말고 눕혀서 이렇게 해서 갖고 와."라고 피드백을 주시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바 차트를 이렇게 세로형만 고집하지 마시고 가로형으로 하면은 훨씬 공간을 효율적으로 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러한 방식도 쪼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깐 '글자가 지위가 좀 높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데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음. 글자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배치되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차트가 그걸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배치돼야 된다처럼 음.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글자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식이 잘 되니까 잘 볼 수 있는 것을 먼저 그게 가이드가 되고 음.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그 방향과 더불어 정보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딱 좋은 정리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뭐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런 헤드라인도 달고 부제도 달고 말씀하셨던 법례도 요렇게 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 '이 텍스트를 어떻게 위계를 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 가장 이제 아이디얼한 그런 디자인 방식을 오른쪽에 있는 시각화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비를 명확하게 해라. 내가 강조할 것을 정하고." 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컨대 음. 여기에서는 헤드라인이나 아니면은 non-US revenue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싶었기 때문에 이 볼드 처리를 하고 색깔을 부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오른쪽이 눈에 확 들어오죠. 확 음.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법내에 있는 막대 그래프랑 똑같은 색으로 non US revenue를 이제 색깔을 일치시켜 주니까 '아 지금 음. 저게 저걸 지칭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음.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비단 차트뿐만이 아니라 텍스트에도 잘 활용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텍스트에 색깔 넣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막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어떤 그러니까 색이 정보를 취득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는 순간 색을 선택할 때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저희도 지금 음.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으니깐 그 서비스 그 브랜딩을 하고 나서 차트를 구성하려고 보니깐 저희가 그 브랜딩의 로고에 쓴 색깔이 약간 어디에 의미를 가지면서 그걸 못 쓰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 음. 예. 그래 갖고 저희는 그 로고랑 그 서비스 이름을 다 어떤 한 색깔로 통일을 해 놨는데 그 색깔을 차트에 못 쓰는 거야,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 갖고 이거 음. 그 로고 색을 그러면 차트가 있을 때는 바꿔야겠는데 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글자의 색깔 넣기 진짜 어렵다.' 요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요것도 음.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non US revenue랑 international이 같은 의미라서 쓴 건지 아니면 저기만 특별히 다른 의미인데 뭐지 차트를 긁게 그린 건지를 딱 한 번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아하니 인터내셔널을 non US revenue라고 똑같이 얘기한 거고 그게 두 배가 됐다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구나.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음. 그렇다면 사실 저 차트 부분을 제가 뭐지? '그게 두 배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그림이었어야 되지 않나 같은 생각이 들었긴 했는데 음. 노 예. 음. non 레 US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에는 어 "US 레비뉴가 아니었던 게 많이 증가했어요." 같은 걸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non US 레비뉴가 강조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음. 근데 이제 어 아 저라면 빨간색이랑 주황색을 뒤집었을 것 같아. 음. 그게 이제 밑에 줄이 그 정렬돼 있는 형태였을 게 아마
저게 두 배가 됐구나라는 게 눈에 좀 잘 보인다거나 아니면 빨간색이랑 주황색을 겹쳐서 놓는 게 아니고 이제 두 개로 놔서 걔가 두 배 차이 나는 게 보인다거나 이런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음. 음. 저는 반대로 지금이 더 어울리는 게 음. 이제 독자가 USD니까 더 중요하고 아. 무거운 색깔을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우리 기본인데 '밖에가 음. 저렇구나.'라고 해석할 수 그치, 있으려면 그치. 요런 그림이 낫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 것 그래서 같네요. 예. 무겁고 더 강렬하고 이제 바닥에 깔리는 색깔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을 쓴 거다. 뭔가 뭐지 '베이스색 같은 느낌으로 쓴 것 같다.'라는 표현이구나.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네. 보니까 또 잘한 것 같네요. 라고 결국 팀장님을 설득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 음. 이제 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나중에 한번 이제 오늘은 텍스트 요소를 다뤘듯이 색깔 요소를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음. 왜냐하면은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브랜드의 그 색깔이랑 겹치면서 또 겹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차트에 반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음음. 색깔을. 그리고 이제 곧 곧이라고 하기 좀 그러나요? 총선이 이제 오면서 다양한 정치 시각화가 있을 텐데 그 정당 맞습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 활용에 정말 골머리를 앓는 게 그 정당 관련된 시각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음. 시각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 그니깐요. 정당이 이미 색깔로서 의미를 확 색이 정당으로서 이미 의미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각화해서 색깔을 쓸 수 있는 카테고리의 변형들이나 변주들이 데이터가 많은데 그래 갖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메인 몇 가지 색들이 저희는 경고나 알람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상태 그러니까 "지금 위험해요. 이거는 신경 써 보세요." 같은 이제 빨간색, 주황색, 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의미 카테고리 색깔 써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음. 이제 그거 고정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색 쓸 수 있는 게 마땅히 없거나 그걸 음. 피하려니까 힘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색깔도 한번 같이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요 텍스트 요소의 디자인 요소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지금 이 장표에서는 폰트의 크기나 스타일 내지 그런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폰트 크기가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음. 흔히 강조하는 것들을 크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왼쪽과 같이 다양한 폰트 사이즈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강조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음. 폰트를 할당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작은 폰트를 할당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눈이 좀 피로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왼쪽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수치에 해당하는 폰트 크기는 아예 작게,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가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폰트 사이즈를 의 그 베리에이션을 막 4 개 3-4 개로 늘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이 not ideal 부분에서 그 숫자의 크기를 가지고도 또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넣어 놨거든요. 음. 콘트라스트랑 뭐지? 회색조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 글자의 크기가 숫자의 크기랑 비례하지도 않고 심지어 뭐 써져 있는 걸 보니까 만약에 비례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라인 차트의 높낮이가 이미 어떤 값의 크기를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랑 같은 의미 부여의 다른 요소가 있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다 같은 형태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뒤에서 "아 근데 이렇게 글자 크기로 데이터 수량을 표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폰트 사이즈를 여러 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에 대한 좀 음. 아이디어나 사례도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팁으로 이 축에 있는 틱의 위치를 보통 왼쪽으로 많이 설정을 음. 하시는데 오른쪽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가독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는 순서에 따라서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라는 이제 내용의 음. 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가서 나의 시선이 오른쪽에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틱들을 배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언론사에서도 요런 식으로 많이 시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과 같이 이제 그 글로벌,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음. 요렇게 높아지고 있어요를 시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무래도 추위에 해당하는 시각화이다 보니까 오른쪽에다 이렇게 틱을 배치했고요. 오른쪽 시각화 같은 경우도 역시 그 탄소 배출량 추이를 보여주는 시각화이다 보니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틱을 배치를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보통 시계열 차트 같은 형태로 되다 보니까 아마 오른쪽이 더 최근이거나 지금 현재이거나 아니면 말하고자 하는 미래이거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이제 눈으로 보고 읽기 쉽다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좋은, 그러니까 텍스트 요소를 활용을 해서 잘 시각화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팁을 적용을 하면 좋을까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요 그런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 수를 이 버브 차트로 음. 시각화를 한 결과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 턱 튀르키예나 아니면은 뭐 아르메니아 같은 이런 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텍스트가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음. 되지?'라고 난감할 수도 있어요. 음. 그쵸.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지금 크기가 큰 것들을 강조해서 몇 개가 중요한 것을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없었다면 저게 같은 투르키에서 일어난 일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음. 그러네요. '투르키에서 큰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음. 있게 되는 거겠죠, 아마도? 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게 주요 지진에 대한 사상자 수와 관련된 시각화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타이틀에 딱 그렇게 박혀 타이틀에.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제목을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목을 중심으로 이 시각화를 독해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음. 언제나 차트는 이 제목의 항상 무게를 생각을 하시고 마치 UX 라이팅이 중요하듯 시각화에서도 이 음. 헤드라인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맞다고 합니다. 아유 귀여워라. 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림 그래프인데요. 요러한 음. 시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쪼금 네. 낯서요, 저는. 음. 쓰기가 너무 어려운 차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예. 그 맞아요. 정보를 하고자 하는 뭐지? 이거는 부피로 정보를 전달하니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조정도 어렵고 그게 구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색을 차이를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 갖고 차트가 화려해져요. 근데 음. 화려해지는 것에 비해서 뭔가 정보를 의미 있게 전달하기 좀 힘든 느낌이 있는 차트입니다. 음. 그래 갖고 되게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아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되게 데이터의 분포와 동시에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차트 유형이라서 이러한 차트가 분명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색이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사실 보고 딱 직관적으로 딱딱딱딱 읽어 나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리 음. 법례에 그쵸. 이게 어떠한 요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필요한 차트긴 하지만은 똑똑하게 쓸 방법이 없을까?'를 항상 음. 고민을 음. 했던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값만으로는 도저히 그대로 쓸 수 없고 뭔가 고쳐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쓰지?' 같은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걸 보면 오른쪽은 차라리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퍼지게 만드는 형태로 '아 여기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되겠구나.'라는 감각이라도 있는데 왼쪽 것처럼 어떤 기준축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려져 있으면 쓰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본 차트가 바로 이거였대요. 2020 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어떠한 자원을 이제 주별로 사용을 하는지를 시각화를 한 자료예요. 음. 딱 보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아 석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구나.'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들어오네요. 그쵸. 그래서 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폰트 사이즈를 여러 개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즉 데이터의 음. 크기에 할당하는 그런 폰트 사이즈를 이제 사용을 할 때 마치 워드 음 클라우드 음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차트 제목도 잘 뽑은 것 같아요. 이제 질문형으로 뽑은 게 쪼끔 더 뭐랄까요? 호기심을 자극한달까? 이제 맞습니다. "당신이 사는 주의 전기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만드는 음. 그런 느낌. 예. 좀 더 재미있는 제목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 음. 이렇게 보니까 또 복잡해 보이지 않네요, 생각보다. 음. 물론 저한테는 쪼금 약간 어 얘가 100%를 기준으로 비율 그래프로 달라졌어요. 아까는 음.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는 어 그래프였는데 얘가 이제 100%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을 만들게 되면서 쪼끔 정리된 느낌? 그렇지 음.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시각화를 할 때 이제 석탄과 뭐 원자력과 그리고 내추럴 가스 같은 게 뭔가 그 각각의 그 요소를 설명하는 색깔로 돼 있어서 재미있네요. 음. 석탄은 맞아요. 석탄 아. 색깔이고. 이 색도 약간 그 재료에 이제 메타포를 좀 그치, 그치. 넣었다. 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되게 똑똑하게 잘 스토리텔링한 콘텐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흔한 그런 라인 차트 그러니까 꺾은 선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음. 차트도 보시면은 뭐 Gen X, Baby Boomers 이러한 텍스트 라벨이 다 없고 이제 음. 핵심으로 보이는 그런 이 밀레니얼 중에 27%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설명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음. So what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근데 딱 여기 타이틀도 중요한 제목 것 같고. 네. 음. 맞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제목에서 딱 직관적으로 음. "밀레니얼들은 자가 소유 집이 많이 없다."라고 음. 딱 받고 이제 차트를 보여주니까 '아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음. 차트를 읽으면 되겠구나.' 하는 일종의 음.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셈이죠. 네. 그러게요. 실제로 집 처음부터 제목이 없는 아예 음 음. 해석의 실제로 결과물을 제목처럼 아니요. "실제로 집 없는 밀레니얼을 웁니다."라고 이야기하려다가 알았어. 네. 우리 밀레니얼이야? 그렇구나. 81 네. 년생부터 96 년생까지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그런 예시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하자면은 그 텍스트 요소는 데이터 시각화 또는 이제 차트에 임팩트를 더해서 음. 차트가 독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단순히 차트를 뽑아서 그 삽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글로 전달을 하려고 많이 그러니까 글 또는 발표로 많이 전달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글이나 발표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차트에 다시 한번 텍스트 요소로서 좀 녹여내는 데에도 많이 공을 들이시면 더 좋은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오늘 기은님 콘텐츠 들으면서 뭐 제가 하는 일이랑 되게 유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인제 보통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주에도 그 내내 보고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대부분 이런 것이 많거든요. 이제 사실은 뭐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트 그 자체를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이걸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각화랑 닮아 있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뉴스 같은 것도 누가 뉴스를 이렇게 밑에다가 그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딱 그 그림에 눈이 딱 박히면서 스스로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라는 도구가 딱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띄워 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파워포인트 자체만 누군가에게 보고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가 만든 이 텍스트와 데이터 시각화의 결과물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도 나의 의도에 잘 맞게 읽히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 이제 텍스트의 위치나 아까 말씀하셨던 틱의 위치 그리고 바차트를 눕힐지 세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와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되게 친숙하고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파워포인트야말로 파워포인트를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저도 이제 단점이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자체가 사실 되게 스토리텔링과 많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 말 그대로 그리고 파워한 포인트인 거죠. 파워한 포인트를 그렇죠. 강조하는 음음.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파워포인트에 인제 우리나라의 맥락에서의 단점은 많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스타트업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 강력하게 나의 어떤 사업에 관련된 숫자나 임팩트 있게 나의 사업의 어떤 밸류 프로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이기도 하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 인제 아까 기은이 설명해 주신 거 봤을 때 텍스트의 어떤 크기나 아니면 서식이 너무 다양하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시각화 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코드로 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서식을 넣기 위해서는 코드가 길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주는 정보가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텍스트의 크기를 통일시키고 색깔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적게 가져가고 그리고 뭔가 스타일을 주려고 했을 때 밑줄, 볼드 이런 게 음영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최소한으로 쓰고 그러면 코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드가 갖고 있는 정보가의 수만큼 우리 뇌나 시각이 어떤 그림이나 서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정보가도 비슷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뭐 간편하게 짠 코드가 잘 읽히는 것처럼 이제 만들 때에 조금 덜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적게 들이는 시각화나 텍스트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네.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어떤 회사들은 폰트를 아예 못 쓰게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냥 맑은 음. 고딕으로만 써라. 음.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인제 폰트의 크기를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저도 폰트의 크기를 딱 그 짝수 단위로 3 개만 써요. 10, 12, 14 이런 식으로. 음. 그럼 훨씬 더 이제 텍스트가 난잡하지 않게 되고 좀 더 아, 심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 박사는 웹으로 오늘 예예. 네 말씀하세요. 기회님. 네. 그래서 그 웹 코딩으로 치면은 딱 그 H1, H2 하고 P 그 맞아요. 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는 홀수 폰트 크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5. 네네 아 15, 9, 13 이건 쓰지 않아요. 딱 10, 음. 12, 14 이런 식으로만 쓰고 색상도 만들 때 인제 옆에 팔레트를 하나 이렇게 가상의 팔레트를 놓고 거기서만 끌어다 쓰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음. 하곤 하죠. 박 박사는 오늘 콘텐츠 어떻게 들었습니까? 육아랑 병행하느라고 아주 힘들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지금 다른 장난감에 관심이 가서 다행인데 네. 그 뭐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각화 의 요소로서 텍스트를 소개를 해 주신 거고 제가 이해하기론. 그리고 그 텍스트가 가질 수 있는 요소들 예를 들어서 볼드체라든지 크기라든지 아니면 글자 그 자체, 배치, 그다음에 뭐 각도, 그다음에 그 자체가 차트에서 가지는 지위, 색깔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해 주셔 갖고 '아 맞아. 그 글자도 지금 신경 쓸 게 많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 그 대시보드에서도 제공해야 되는 색깔 글자들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아무래도 사용자가 적극적인 탐색을 하는 정도의 도구로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걸 좀 자유롭게 쓰기보다는 좀 더 건조하게 쓰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걸 공유하거나 활용하거나 다시 차트로 재가공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런 걸 좀 신경 써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이 좀 느껴지게 된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아까 조 과장님 얘기랑 비슷한데 결국에는 지금 이 차트도 공들이고 노력하고 신경 쓴 PPT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한 것 같아요. 음. 공 안 들인 PPT는 제목 크기도 똑같고 제목 본문 글자도 똑같고 서체 안 바꾸고 이미지 그냥 하나 딸랑 넣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좀 공들인 차트에서 신경 쓸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PPT랑 비슷하구나라고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 요소로서의 색깔 부분도 지금 기대가 되네요. 음. 기은님은 이번 방송 준비하시면서 뭐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꼭 요거 하나만 유념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가 혹시 있으셨나요?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텍스트에 대한 어떤 중요도 측면에서. 음. 그러니까 독자가 내 차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해석할 거라는 기대를 버리시고 독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음. 이 차트를 읽을 가이드라인을 먼저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텍스트 음. 요소에 접근을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독자가 이 차트를 그날 읽는 데 좀 도움을 줄까라는 음. 태도로 접근을 하시면은 아마 더 좋은 데이터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 분씩 짧게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 기은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기은님의 코멘트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객 중심 사고를 하면 차트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 때 뭐 경영진이나 뭐 리더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조금 위계적인 표현이어서 불편하시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윗분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라. 이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질문이 없게 만들어라. 이걸 보고 뭔가 의아하거나 뭔가 풀리지 않는 점이 없게 확실하게 잘 전달하자라는 관점으로 계속 고쳐요, 파워포인트를. 그래서 만드시는 분들도 뭐 그런 고객 관점 혹은 읽는 사람 관점으로 차트나 텍스트를 고민하시면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 박사는 네, 어떻게 들었나요? 짧게 소감. 돌아와요, 박 박사. 아빠가 인제 제일 좋은 장난감이니까. 갖고 놀기 좋네.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공감이 좀 많이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컨텍스트냐, 어떤 환경이냐, 누구에게 보여줄 거냐, 뭘 보여줄 거냐라는 것들을 깊이 이해한 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원칙들이야, 어떤 글자 크기는 바꾸지 말아라 같은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꾸 모든 부분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이게 맞는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기은님 소감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항상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데이터 시각화가 아니라 이 데이터 시각화가 데이터 스토리텔링이 되려면은 어떠한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의 맥락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팁들을 오늘도 소개해 드렸고 이제 앞으로도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차트 시각화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데이터 시각화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데이터 스토리텔링까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콘텐츠를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 또 더 재미있는 시각화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